1299년 12월 어느 추운 아침 델리 외곽의 킬리라는 작은 마을 근처에서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세계를 정복한 몽골군이 그것도 압도적인 수적 우위를 가진 상태로 완벽하게 패배했습니다. 이 소식은 당시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무적이라 믿었던 존재가 무너졌다는 사실은 단순한 전쟁 결과를 넘어선 의미를 지녔습니다. 몽골군은 그때까지 모든 전장에서 승리의 공식을 만들어냈던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중앙아시아의 광활한 초원에서 중동의 사막까지, 동유럽의 평원에서 중국의 성벽까지 모든 지형과 모든 적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징기스칸의 후예들은 세계 역사상 가장 효율적인 전쟁 기계를 만들어냈고 그 기계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킬리에서 그 기계는 작동을 멈췄습니다. 몽골 제국의 이미지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이 나타나면 도시들은 항복을 선택했고 왕국들은 조공을 바쳤으며 군대들은 싸우기도 전에 무너졌습니다. 13세기 내내 유라시아를 휩쓴 이 군사력은 단순히 강한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전술은 예측 불가능했고 그들의 속도는 상상을 초월했으며 그들의 잔혹함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바그다드는 불탔고 키예프는 폐허가 되었으며 송나라는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1299년 인도 북부의 작은 전장에서 이 신화가 깨졌습니다. 델리 술탄국이라는 내부적으로는 정치적 혼란에 시달리고 외부적으로는 몽골의 반복적인 침공에 지쳐있던 이슬람 왕조가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격퇴한 것입니다. 델리 술탄국은 당시 안정적인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알라우딘 칼지는 불과 4년 전 자신의 삼촌이자 전임 술탄인 잘랄루딘 칼지를 암살하고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의 즉위는 피로 얼룩졌고 귀족들의 충성은 불확실했으며 왕실 내부는 음모와 불신으로 가득했습니다. 게다가 몽골의 침공은 이미 수십 년간 반복되어 온 일이었습니다. 처음 야삼 1년부터 시작된 몽골의 인도 침입은 거의 매년 반복되었고 델리는 그때마다 방어에 성공하거나 조공을 바치며 위기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1299년의 침공은 달랐습니다. 이번에 몽골은 단순히 약탈하고 떠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델리를 정복하고 인도 북부를 영구적으로 지배하려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킬리였을까요? 델리 외곽에는 수많은 평원과 들판이 있었습니다. 몽골군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지형을 선택할 수 있는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인도 북부를 천천히 관통하며 전장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그들이 맞닥뜨린 것은 기병 기동전의 최악인 좁고 울창한 지역이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델리의 치밀한 계산이었을까요? 역사 기록은 명확한 답을 주지 않지만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몽골군은 자신들의 전술을 펼칠 수 없는 공간에 갇혔고 그 안에서 무너졌습니다. 이 전투는 단순한 승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킬리 전투는 기대의 붕괴였습니다. 13세기를 지배했던 군사적 패러다임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사건이었습니다. 몽골군이 패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고 그들의 전술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으며 그들도 지형과 환경에 취약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전투 이후 몽골의 인도 침공은 사실상 멈췄고 차가타이 칸국은 남쪽 확장을 포기했으며 델리 술탄국은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킬리는 역사의 흐름을 바꾼 전투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몽골은 어떻게 자신들의 방식으로 싸우지 못하게 되었는가? 그들은 왜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것, 즉 넓은 공간에서의 기병 기동전을 펼치지 못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운이 나빴던 것일까요? 아니면 델리가 의도적으로 만든 함정이었을까요?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지형은 정말로 전투의 결과를 결정할 만큼 중요한 것일까요? 이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몽골군이 왜 인도로 왔는지, 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 60년대 몽골 제국이 분열된 이후 차가타이 칸국은 독특하고도 위험한 지정학적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칸국은 중앙아시아의 심장부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상태였습니다. 북쪽으로는 킵차크 초원을 지배하는 황금 호르드가 있었습니다. 바투의 후손들이 다스리는 이 강력한 칸국은 러시아를 지배하고 있었고 차가타이 칸국과는 유목지와 무역로를 두고 끊임없이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서쪽으로는 페르시아와 메소포타미아를 지배하는 이란국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훌레구의 후손들이 다스리는 이 칸국은 이슬람 문화권의 중심을 장악했지만 차가타이 칸국과는 종교적,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동쪽으로는 쿠빌라이 칸이 세운 원나라가 중국 전체를 지배하며 몽골 제국의 정통성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구조가 의미하는 것은 명확했습니다. 차가타이 칸국이 어느 방향으로든 팽창하려 하면 그것은 곧 다른 몽골 칸국과의 전쟁을 의미했습니다. 북쪽으로 가면 황금 호르드와 충돌하고 서쪽으로 가면 이란국과 싸워야 하며 동쪽으로 가면 원나라의 압도적인 군사력과 맞서야 했습니다. 몽골 제국의 분열은 단순히 정치적 분리가 아니라 실제적인 적대 관계를 만들어냈습니다. 각 칸국은 자신의 정통성을 주장했고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다른 칸국을 견제했습니다. 13세기 후반 내내 몽골 칸국들 사이에는 크고 작은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황금 호르드와 이란국은 코카서스 지역을 두고 수십 년간 전쟁을 벌였고 차가타이 칸국은 그 틈에서 생존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남쪽은 어땠을까요? 인도아 대륙은 유일하게 다른 몽골 칸국과 충돌하지 않고 확장할 수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힌두쿠시 산맥을 넘어 펀자브와 신드 지역으로 내려가면 그곳에는 부유한 도시들과 풍요로운 농경지가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다른 몽골 세력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인도는 차가타이 칸국에게 유일한 비충돌 확장 방향이었습니다. 이것이 몽골이 13세기 내내 인도를 침공한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들에게 인도는 단순히 약탈할 대상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전략적 필수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초기의 침공들은 대부분 약탈 원정의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1121년 징기스칸의 추격군이 처음으로 인더스 강을 건넜을 때 그들의 목적은 호라즘 왕조의 잔존 세력을 소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1230년대, 1240년대, 1250년대에 걸쳐 수많은 몽골 약탈대가 펀자브와 신드를 휩쓸었지만 그들은 항상 전리품을 가지고 중앙아시아로 돌아갔습니다. 델리 술탄국은 이런 침공들을 반복적으로 격퇴했지만 몽골을 완전히 몰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양측은 일종의 균형 상태에 있었습니다. 몽골은 깊숙이 침투할 만큼 강하지 않았고 델리는 몽골을 영구적으로 제거할 만큼 강하지 않았습니다. 1599년의 원정은 이 모든 것과 달랐습니다. 클루그 쿠아자가 이끄는 이번 침공군은 단순히 약탈하고 떠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델리를 정복하고 인도 북부를 차가타이 칸국의 영구적인 영토로 만들려 했습니다. 역사 기록들은 이 원정의 규모가 이전의 모든 침공을 압도했다고 전합니다. 몽골군은 수만 명의 기병을 동원했고 6개월 이상의 장기 작전을 계획했으며 델리 자체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약탈 원정이 아니라 정복 전쟁이었습니다. 차가타이 칸국은 더 이상 다른 방향으로 확장할 수 없었고 인도가 마지막 선택지였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걸고 시작된 원정에서 가장 이상한 점은 몽골군의 행진 방식이었습니다. 클루그 쿠아자가 이끄는 침공군은 힌두쿠시를 넘어 펀자브로 진입한 뒤 놀랍게도 거의 아무것도 약탈하지 않았습니다. 전통적인 몽골의 침공 패턴은 명확했습니다. 그들은 빠르게 이동하며 모든 것을 불태우고 저항하는 도시는 학살하고 항복하는 곳에서는 공물을 받아냈습니다. 몽골군은 이동하는 파괴의 소용돌이였고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299년의 침공군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마치 유령처럼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몽골군은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펀자브를 가로질러 델리로 향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들은 의도적으로 대규모 약탈을 피했습니다. 물론 식량과 물자를 징발하긴 했지만 도시를 포위하거나 마을을 불태우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것은 몽골의 전통적인 방식과 완전히 모순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은 병력을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클루그 쿠아자는 자신의 군대를 분산시키지 않고 하나의 거대한 주먹으로 유지했습니다. 약탈을 위해 소규모 부대를 파견하면 그만큼 주력군의 전력이 약화됩니다. 작은 전투에서 병사를 잃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 손실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말의 관리였습니다. 몽골군의 핵심은 기병이었고 기병의 핵심은 말이었습니다. 각 몽골 전사는 보통 3-5필의 말을 가지고 다녔고 이 말들은 로테이션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말은 끊임없이 관리가 필요한 생명체였습니다. 충분한 풀과 물이 필요했고 적절한 휴식이 필요했으며 과도한 부담을 주면 곧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약탈 원정은 말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는 활동이었습니다. 빠르게 달려가서 마을을 습격하고 전리품을 싣고 돌아오는 과정은 말의 체력을 급격히 소모시켰습니다. 클루그 쿠아자는 이것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델리와의 결전에서 모든 말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전략은 몽골군의 내부 규율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보여줍니다. 약탈하지 말라는 명령을 수만 명의 전사들에게 강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몽골 전사들은 전리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보상체계는 약탈에 기반했고
그들의 동기는 부를 축적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클루그 쿠아자는 이 욕망을 억눌렀습니다. 그는 군대를 철저히 통제했고 모든 시선을 하나의 목표, 즉 델리의 정복으로 집중시켰습니다. 이것은 단기적 이익을 포기하고 장기적 승리를 추구하는 전략이었습니다. 몽골군은 6개월 동안 거의 소리 없이 이동했고 델리는 그들이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몽골군은 델리 외곽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은 도시를 눈앞에 두고도 즉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역시 이례적이었습니다. 몽골의 전통적인 전술은 신속한 습격이었습니다. 적이 준비하기 전에 공격하고 혼란을 극대화하며 심리적 충격을 이용하는 것이 그들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델리 앞에서 몽골군은 멈췄습니다. 그들은 알라우딘 칼지가 군대를 모으고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왜일까요? 클루그 쿠아자는 도시 공성전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델리는 강력한 성벽과 방어시설을 갖춘 요새 도시였습니다. 몽골군은 공성전에 약했습니다. 그들의 강점은 기동전이었고 열린 공간에서의 전투였습니다. 성벽 앞에서 소모전을 벌이는 것은 몽골에게 최악의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래서 몽골은 단 한 번의 결전을 원했습니다. 델리군이 성 밖으로 나와 평원에서 싸운다면 몽골은 자신들의 전술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클루그 쿠아자는 알라우딘 칼지를 도발했습니다. 그는 델리 교회를 위협하고 주변 마을을 습격하며 술탄이 나와 싸우도록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알라우딘은 그 도발에 응했습니다. 그는 전체 군대를 소집하고 델리를 떠났습니다. 그가 선택한 전장이 바로 킬리였습니다. 몽골은 6개월간의 인내 끝에 마침내 원하던 결전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은 이 전장이 자신들에게 완벽한 함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몽골군의 규모에 대해서는 역사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현대학자들은 보수적으로 추정하여 5만에서 10만 명 사이의 기병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중세시대의 사료들, 특히 페르시아와 아랍의 연대기들은 훨씬 과장된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록은 20만, 심지어 30만이라는 숫자를 언급합니다. 물론 이런 숫자들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중세 연대기 작가들은 적군의 규모를 과장하는 경향이 있었고 특히 패배한 적을 더 크고 강하게 묘사함으로써 승리의 영광을 강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장된 숫자들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물리적 전투력 때문이 아니라 심리적 영향 때문입니다. 킬리 전투가 벌어지기 전 델리의 시민들과 군인들이 들었던 소문은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몽골군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평선을 뒤덮는 기병들, 끝없이 이어지는 말발굽 소리, 하늘을 가리는 먼지 구름. 이런 이미지들은 공포를 만들어냈습니다. 몽골군의 숫자가 실제로 얼마였든 그들이 만들어낸 심리적 압박은 실제했습니다. 델리의 군대는 세계 최강이라고 여겨지는 적과 싸워야 한다는 두려움을 안고 전장으로 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몽골이 의도한 심리전이었습니다. 그들은 싸우기 전에 이미 적의 사기를 꺾으려 했습니다. 델리 술탄국의 군대 규모는 몽골보다 작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라우딘 칼지가 동원할 수 있었던 병력은 대략 3만에서 5만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 중에는 기병도 있었지만 보병과 궁수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델리군의 구성은 몽골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몽골은 거의 전부가 기병이었지만 델리는 다양한 병종이 혼합된 군대였습니다. 이것은 장점이자 단점이었습니다. 다양한 병종은 전술적 유연성을 제공했지만 동시에 지휘와 조율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알라우딘 칼지는 이 이질적인 군대를 하나로 통합하고 몽골이라는 거대한 적과 맞서야 했습니다. 알라우딘 칼지가 직접 군대를 이끌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중세 이슬람 세계에서 술탄이 직접 전장에 나서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통치자들은 장군들에게 군사 작전을 맡기고 수도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알라우딘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통성이 아직 확고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쿠데타로 권력을 잡았고 귀족들의 충성은 의심스러웠으며 백성들의 지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몽골과의 전투는 단순히 군사적 대결이 아니라 정치적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만약 그가 델리에 남고 군대를 장군에게 맡겼다면 그 장군이 승리할 경우 권력을 위협할 수 있었고 패배할 경우 자신이 비겁자로 낙인 찍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라우딘은 직접 나섰습니다. 그는 군대의 선두에 서서 킬리로 향했고 병사들은 그들의 술탄이 함께 싸운다는 사실에 사기가 올랐습니다. 이것은 세계 최강 기병군단과 신흥 중앙집권 국가 사이의 대결이었습니다. 한쪽은 수백 년간 축적된 전쟁의 경험과 완벽에 가까운 전술 체계를 가지고 있었고 다른 쪽은 절박한 생존 의지와 새로운 군사 개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몽골은 자신들이 항상 이겨왔던 방식으로 싸우려 했고
델리는 몽골이 그 방식으로 싸우지 못하게 만들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결의 결과를 결정한 것은 용기도 숫자도 아닌 바로 지형이었습니다. 킬리라는 장소는 델리 북쪽으로 약 1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가까운 거리이지만 중세 시대에는 이 정도 거리도 충분히 전략적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킬리는 작은 마을이었고 그 자체로는 특별한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리적 특성은 독특했습니다. 킬리는 야무나 강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야무나 강은 인도 북부의 주요 하천 중 하나로 히말라야에서 발원하여 델리를 지나 겐지스 강으로 합류합니다. 이 강은 계절에 따라 수위가 크게 변했지만 12월에도 여전히 상당한 수량을 유지했습니다. 강의 존재는 전장의 형태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야무나 강은 킬리 전장의 동쪽 경계를 형성했고 이것은 몽골군의 기동 공간을 근본적으로 제한했습니다. 몽골의 전술은 넓은 정면과 깊은 측면 기동에 의존했습니다. 그들은 적을 정면에서 고정시킨 뒤 양측면에서 포위하는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하지만 한쪽이 강으로 막혀 있다면 이 전술은 불가능해집니다. 강을 건너서 우회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시간이 걸리고 군대를 분산시켜야 하며 도하중에 공격받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클루그 쿠아자는 이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강이 서쪽에서 싸우기로 결정했고 그 순간 이미 전투의 절반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강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킬리 지역의 식생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울창한 관목지대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인도 북부의 평원은 대부분 열린 공간이지만 강변을 따라서는 조밀한 수풀이 자랐습니다. 이 수풀은 덤불과 작은 나무들로 이루어져 있었고 높이는 사람의 키를 넘을 정도였습니다. 기병이 이런 지형을 통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마른 좁은 공간에서 기동할 수 없었고 가시덤불에 걸리며 시야가 차단되었습니다. 몽골 기병의 핵심은 속도와 기동성이었는데 이 관목지대는 그 모든 것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몽골이 선호하는 전장은 중앙아시아의 초원 같은 곳이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평평한 땅, 장애물이 전혀 없는 공간, 360도 모든 방향으로 달릴 수 있는 환경. 그런 곳에서 몽골군은 예술작품 같은 기동을 펼쳤습니다. 그들은 마치 유채처럼 흘러다니며 적을 포위하고 가짜 퇴각으로 유인하고 사방에서 화살을 퍼부으며 적을 소진시켰습니다. 하지만 킬리는 그 정반대였습니다. 여기는 좁고 막혀 있으며 복잡한 공간이었습니다. 서쪽으로는 관목지대, 동쪽으로는 강, 그리고 그 사이의 좁은 공간만이 전투가 가능한 영역이었습니다. 이것은 넓은 체스판에서 좁은 복도로 밀려난 것과 같았습니다. 킬리의 지형은 몽골 전술의 약 70%를 봉쇄했습니다. 그들의 전술서에 있던 대부분의 기동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측면 포위는 공간 부족으로 불가능했고 가짜 퇴각은 후방에 공간이 없어서 위험했으며 분산 기동은 지형 때문에 실행할 수 없었습니다. 몽골군은 자신들의 강점을 하나도 사용할 수 없는 전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용맹했고 여전히 숙련되었으며 여전히 수적으로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방법론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최고의 수영 선수를 땅에서 달리기 시합을 시키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운동선수였지만 자신들의 환경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몽골의 전술, 특히 툴루그마라고 불리는 그들의 핵심, 전법은 정확히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것이 킬리에서 작동하지 않았을까요? 툴루그마는 몽골어로 둘러싸기 또는 포위를 의미하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적을 둘러싸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 복잡한 전술체계였습니다. 툴루그마의 기본 구조는 3단계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첫째, 중앙부대가 적과 정면으로 교전하며 적의 주의를 끌고 전선을 고정시킵니다. 이 중앙부대는 보통 약하게 보이도록 의도적으로 구성되었고 적이 자신감을 가지고 전진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둘째, 중앙이 교전하는 동안 양익의 기병부대가 넓게 펼쳐지며 적의 측면으로 우회합니다. 이 측면 부대들은 엄청난 속도로 이동했고 적이 대응하기 전에 이미 측면과 후방에 도달했습니다. 몽골 기병의 기동 속도는 당대 어떤 군대도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100km 이상을 이동할 수 있었고 전투 중에도 순식간에 위치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셋째, 적이 포위되었음을 깨닫는 순간 중앙부대는 가짜 퇴각을 시작합니다. 적은 승리가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며 추격에 나섭니다. 하지만 이것은 함정이었습니다. 추격하던 적군은 곧 사방에서 몽골 기병에게 둘러싸이게 되고 그때부터 학살이 시작되었습니다. 툴루그마의 핵심은 공간의 지배였습니다. 몽골은 전장 전체를 자신들의 무대로 만들었고 적은 그 무대 위에서 춤을 추는 인형에 불과했습니다. 이 전술은 수평 기동,
즉 좌우와 전우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에 완전히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킬리에서는 이 수평 기동이 불가능했습니다. 전장의 폭이 너무 좁았습니다. 양익이 펼쳐지려 해도 한쪽은 강에 막히고 다른 쪽은 관목지대에 막혔습니다. 몽골군은 넓게 펼쳐질 수 없었고 따라서 적을 포위할 수도 없었습니다. 가짜 퇴각도 위험했습니다. 후방에 충분한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진짜 퇴각이 되어버릴 위험이 있었습니다. 결국 몽골군에게 남은 선택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정면 돌파였습니다. 그들은 좁은 전선에서 델리군과 직접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이것은 몽골에게 최악의 시나리오였습니다. 몽골 기병은 1대1 근접전에서 특별히 우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강점은 집단 기동과 원거리 공격이었습니다. 그들은 활을 쏘며 달리고 적을 혼란시키고 약한 지점을 찾아 집중 공격하는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하지만 정면 돌파전에서는 이 모든 장점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전투는 단순한 밀고 당기기가 되었고 개별 병사들의 육체적 전투력이 중요해졌습니다. 델리군의 중장 기병과 보병들은 이런 유형의 전투에 훨씬 더 적합했습니다. 그들은 무겁게 무장했고 근접전 훈련을 받았으며 밀집 대형을 유지하는 데 익숙했습니다. 킬리에서 몽골의 툴루그만은 붕괴했습니다. 그들이 수십 년간 완성시킨 전술 체계는 지형이라는 변수 앞에서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술과 지형 사이의 관계에 대한 완벽한 교훈이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전술도 그것을 실행할 공간이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몽골은 자신들의 전술을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킬리는 그 믿음이 틀렸음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지형만이 몽골을 무력화시킨 유일한 요소는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보이지 않는 무기가 그들을 서서히 약화시키고 있었고 그것은 바로 프레부제였습니다. 몽골군의 말 운용, 시스템을 이해하지 않고는 그들의 전투 방식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강몽골 전사는 보통 3필에서 5필의 말을 소유했습니다. 이것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말은 로테이션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루는 이 말을 타고 다음 날은 저 말을 타며 다른 말들은 짐을 나르거나 휴식을 취했습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몽골 기병은 엄청난 속도로 장거리를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말이 피로해지기 전에 다른 말로 바꿔 탔기 때문에 그들은 사실상 쉬지 않고 달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하나의 전제 조건을 필요로 했습니다. 바로 충분한 초지였습니다. 5만 명의 몽골 전사가 각각 3필의 말을 가지고 있다면 총 15만 필의 말이 필요합니다. 만약 각 전사가 평균적으로 4필을 가지고 있다면 20만 필이 됩니다. 이 말들은 하루에 얼마나 많은 풀을 먹어야 할까요? 한 마리의 말은 하루에 약 15kg의 풀을 먹어야 합니다. 15만 필이라면 하루에 150만 kg, 즉 1,500톤의 풀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양입니다. 몽골군이 이동하는 것은 단순히 군대가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생태계 전체가 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풀이 있는 곳에서만 생존할 수 있었고 풀이 없으면 며칠 안에 붕괴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초원에서는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초지가 있었고 몽골군은 그 초지를 따라 이동하며 말들을 먹였습니다. 그들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계속 움직이며 새로운 목초지를 찾았습니다. 이것이 유목민의 방식이었고 몽골군의 기동력을 가능하게 만든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인도 북부는 달랐습니다. 이곳은 농경지대였습니다. 땅은 밀과 쌀을 재배하는 데 사용되었고 목초지는 제한적이었습니다. 몽골군이 6개월 동안 펀자브를 가로질러 올 때 그들은 말들을 먹이기 위해 농경지의 풀과 곡물을 약탈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델리 근처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알라우딘 칼지는 초토화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그는 델리 주변의 모든 마을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곡식을 수확하고 풀을 태우고 우물을 메우고 식량을 숨기라고 했습니다. 몽골군이 도착했을 때 그들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잔혹한 전략이었습니다. 많은 농민들이 자신들의 생계 수단을 파괴해야 했고 일부는 집을 떠나 델리 성벽 안으로 피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략은 효과적이었습니다. 몽골군은 킬리 주변에서 말들을 먹일 풀을 거의 찾을 수 없었습니다. 관목지대에는 말이 먹을 수 있는 종류의 풀이 자라지 않았고 강변의 풀은 이미 델리군이 먼저 사용했습니다. 결과는 치명적이었습니다. 말의 체력이 저하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간 충분히 먹지 못한 말은 빠르게 약해집니다. 근육량이 줄어들고 지구력이 떨어지며 순간 가속 능력이 감소합니다. 전투에서 이것은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차이였습니다. 약해진 말은 빠르게 기동할 수 없고 긴 추격전을 지속할 수 없으며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몽골 기병의 핵심 장점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클루그 쿠아자는 이것을 알고 있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델리를 포위할 수 없었고 더 이상 기다릴 수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군대는 약해질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싸우기로 결정했고 알라우딘이 선택한 킬리라는 전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풀의 부재는 전술의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약해진 말로는 복잡한 기동을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툴루그만은 말의 속도와 지구력을 전제로 했습니다. 기병들은 몇 시간 동안 계속 움직이며 적을 포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영양실조 상태의 말로는 이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몽골군은 킬리에 도착했을 때 이미 전투를 시작하기도 전에 반쯤 패배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말은 지쳐 있었고 병사들은 좌절하고 있었으며 지휘관은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만든 것은 보이지 않는 무기, 즉 풀의 부재였습니다. 알라우딘 칼지는 직접적으로 싸우기 전에 이미 몽골을 약화시켰고 그들을 자신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로 유인했습니다. 하지만 몽골을 약화시킨 것은 단지 풀의 부재만이 아니었습니다. 기후와 환경 자체가 그들에게 적대적이었습니다. 몽골 전사들과 그들의 말은 중앙아시아 초원에서 진화했습니다. 그곳의 기후는 건조하고 서늘했습니다. 여름에도 기온은 30도를 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겨울에는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습도는 낮았고 공기는 맑았습니다. 몽골 말은 이런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한 품종이었습니다. 그들은 작고 튼튼했으며 추위에 강했고 적은 물과 음식으로도 오래 버틸 수 있었습니다. 몽골 전사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건조한 기후에서 자랐고 서늘한 날씨에서 싸우는 데 익숙했습니다. 그들의 갑옷과 의복은 이런 환경을 위해 디자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인도 북부의 평원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10월이었지만 여전히 기온은 섭씨 20도를 넘었고 습도는 높았습니다. 몽골의 관점에서 이것은 찌는 듯한 더위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습도였습니다. 인도의 대기는 수분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이것은 호흡을 어렵게 만들고 땀의 증발을 방해했습니다. 말들은 특히 더위에 취약했습니다. 말은 인간보다 훨씬 더 많은 열을 생성하고 땀으로 열을 식혀야 합니다. 하지만 고습도 환경에서는 땀이 증발하지 않아 천 조절이 실패합니다. 결과는 열 스트레스였습니다. 말들은 쉽게 피로해졌고 어떤 경우에는 열사병으로 쓰러졌습니다. 몽골군이 인도에 도착한 것은 겨울이었기 때문에 여름보다는 나았지만 여전히 그들의 기준으로는 덥고 습한 환경이었습니다. 6개월간의 행군 동안 많은 말들이 폐사했습니다. 질병, 피로, 영양실조, 그리고 기후 부적응이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클루그 쿠아자는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자신의 기동력 중 상당 부분을 잃었습니다. 병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낯선 기후에 적응하지 못했고 이질과 열대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몽골군의 사기는 높았지만 육체적 컨디션은 최악이었습니다. 기후가 전술에 미친 영향은 직접적이었습니다. 약해진 말은 빠르게 움직일 수 없었고 장시간 작전을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몽골의 전술은 말의 지구력에 의존했습니다. 그들은 몇 시간, 때로는 하루 종일 계속 움직이며 적을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열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말로는 이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전투는 짧고 격렬한 충돌로 제한되어야 했고 이것은 몽골보다 델리에게 유리했습니다. 델리군의 말과 병사들은 이 기후에 익숙했습니다. 그들은 더위 속에서 싸우는 법을 알았고 그들의 말은 인도의 환경에 적응한 품종이었습니다. 이것은 작지만 결정적인 우위였습니다. 전장에서 모든 요소가 동등할 때 환경 적응력이 승패를 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킬리에서는 델리가 환경 적응력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했습니다. 지형, 풀의 부재, 기후의 차이, 이 모든 것들이 결합되어 몽골군을 서서히 옥죄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자연적인 요소였습니다. 델리의 승리를 완성한 것은 인간의 선택, 즉 알라우딘 칼지의 군사 개혁이었습니다. 그는 몽골의 침공에 대응하기 위해 델리 술탄국의 군사 시스템 전체를 재설계했고 그 결과가 킬리에서 드러났습니다. 알라우딘 칼지가 권력을 장악했을 때 델리 술탄국의 군사 시스템은 이크타다르 제도에 기반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슬람 세계에서 흔히 사용되던 봉건적 군사 시스템이었습니다. 술탄은 귀족들과 장군들에게 토지를 하사했고 그 대가로 그들은 일정 수의 병사를 제공해야 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들었지만 심각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첫째, 귀족들의 충성이 불확실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토지와 권력 기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술탄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군대의 질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각 귀족이 제공하는 병사들의 훈련 수준과 장비는 제각각이었습니다. 셋째, 신속한 동원이 어려웠습니다. 위기가 발생했을 때 술탄은 각 귀족에게 연락하고 그들이 병사를 모으고 델리로 오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 과정은 몇 주가 걸릴 수 있었고 몽골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적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알라우딘은 이 모든 문제를 인식했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는 이크타다르 제도를 약화시키고 현금 급여, 기반의 상비군을 창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혁명적인 변화였습니다. 병사들은 이제 귀족이 아니라 술탄에게 직접 고용되었습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았고 델리에 주둔하며 지속적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개혁을 실행하기 위해 알라우딘은 엄청난 재정 자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세금 제도를 재편하고 시장 가격을 통제하며 사치품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습니다. 그의 경제 정책은 가혹했지만 효과적이었습니다. 델리는 충분한 세입을 확보했고 그 돈으로 대규모 상비군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상비군의 규모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적어도 3만 명 이상의 직업 군인을 포함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기병, 보병, 궁수로 구성되었고 모두 표준화된 장비와 훈련을 받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술탄에게 직접 충성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계는 술탄의 급여에 의존했고 따라서 그들은 술탄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했습니다. 알라우딘의 개혁은 단순히 병사를 고용하는 것을 넘어섰습니다. 그는 중앙집권적 지휘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모든 군사 명령은 델리에서 나왔고 지방의 총독들과 장군들은 술탄의 대리인으로서만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이것은 이전의 분권화된 시스템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델리는 위기에 즉각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몽골이 침공한다는 소식이 들리면 술탄은 즉시 군대를 동원하고 출동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귀족들의 협조를 구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알라우딘은 또한 정보 네트워크를 강화했습니다. 그는 국경 지역에 정찰대를 배치하고 빠른 전령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몽골군의 움직임은 실시간으로 델리에 보고되었고 알라우딘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 모든 개혁의 결과 델리는 이동 요새가 되었습니다. 도시 자체는 강력한 성벽과 방어시설을 갖추었고 군대는 언제든지 출동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알라우딘은 수동적인 방어에서 능동적인 대응으로 전략을 전환했습니다. 몽골이 오기를 기다리는 대신 그는 몽골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킬리 전투는 이 새로운 시스템의 첫 번째 시험대였습니다. 알라우딘은 자신이 만든 군대를 이끌고 몽골과 맞섰고 그의 개혁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가 곧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의 구체적인 편성 방식이 승리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델리군의 전투 편성은 오익진이라고 불리는 전통적인 이슬람 군사 구조를 따랐습니다. 이것은 5개의 주요 부대로 군대를 나누는 방식이었고 각 부대는 명확한 역할과 책임을 가졌습니다. 중앙에는 술탄이 직접 지휘하는 핵심 부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가장 정예이고 가장 충성스러운 병사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알라우딘의 친위대, 최고의 기병들, 그리고 술탄의 깃발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 중앙부대의 목적은 전선을 유지하고 위기의 순간에 결정적인 방역을 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술탄이 직접 지휘한다는 사실은 병사들에게 엄청난 사기를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통치자가 함께 싸우고 있음을 알았고 이것은 그들을 더욱 용맹하게 만들었습니다. 우익은 자파르 칸이 지휘했습니다. 그는 알라우딘의 가장 신뢰받는 장군 중 한 명이었고 수많은 전투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익의 역할은 적의 좌익을 견제하고 가능하다면 측면을 돌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자파르 칸의 부대는 주로 기병으로 구성되었고 기동력이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좌익은 누스라트 칸이 맡았습니다. 그는 경험 많은 베테랑이었고 방어 전문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좌익의 임무는 적의 우익 공격을 막아내고 전선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누스라트 칸의 부대는 중장기병과 보병이 혼합되어 있었고 견고한 방어선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전위는 아카트 칸이 이끌었습니다. 전위의 역할은 전투의 첫 충돌을 받아내고 적의 전술을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가장 위험한 위치였지만 동시에 가장 명예로운 위치이기도 했습니다. 아카트 칸의 병사들은 용감하고 숙련된 전사들이었고 그들은 몽골의 첫 공격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대는 울루그 칸이 지휘했습니다. 예비대는 전투 초반에는 후방에 대기하며 상황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전선의 돌파구가 생기면 그것을 메우고 기회가 생기면 결정적인 반격을 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비대의 존재는 델리군에게 전술적 유연성을 제공했습니다. 몽골이 어디를 공격하든 울루그 칸의 부대가 그곳으로 이동하여 균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델리군의 편성에는 하나의 독특한 요소가 더 있었습니다. 바로 신무글 병사들이었습니다. 신무글은 새로운 몽골이라는 의미였고
이들은 과거 몽골의 침공 때 포로가 되거나 투항한 몽골 전사들과 그들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알라우딘은 이들을 자신의 군대에 편입시켰고 그들에게 특별한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신무굴들은 몽골의 전술과 언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귀중한 정보원이었습니다. 그들은 델리군에게 몽골의 움직임을 해석하고 그들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킬리 전투에서 신무굴 병사들은 몽골군의 대형과 기동을 관찰하며 알라우딘에게 조언을 제공했습니다. 이 오익진 편성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정교한 시스템이었습니다. 각 부대는 독립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전체적인 조화를 유지했습니다. 델리군은 몽골처럼 빠르게 기동하지는 못했지만 훨씬 더 조직적이고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방어적인 자세를 유지하며 몽골이 지쳐 떨어지기를 기다릴 수 있었고 적절한 순간에 방역을 가할 수 있었습니다. 알라우딘의 군사 개혁과 오익진 편성은 킬리에서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델리군은 몽골의 공격을 견뎌냈고 그들의 약점을 파고들었으며 최종적으로 그들을 격퇴했습니다. 전투의 세부 사항은 역사, 기록에 완전히 남아있지 않지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몽골군은 패배했고 클루그 쿠아자는 살아남은 병력을 이끌고 후퇴했습니다. 킬리 전투는 짧지만 격렬했습니다. 몽골군은 좁은 전선에서 델리군과 정면으로 충돌했고 그들의 기병 기동전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약해진 말들은 빠르게 지쳤고 병사들은 익숙하지 않은 유형의 전투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델리군은 견고하게 방어하며 몽골의 공격을 흡수했고 예비대를 적절히 투입하며 전선을 유지했습니다. 전투가 몇 시간 계속되자 몽골군의 사기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델리군은 추격했지만 멀리까지 쫓지는 않았습니다. 알라우딘은 신중했고 몽골의 가짜 후퇴에 전술을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진짜 후퇴였습니다. 몽골은 패배했고 그들의 인도 정복의 꿈은 킬리의 좁은 전장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 전투의 여파는 즉각적이고 광범위했습니다. 몽골군은 중앙아시아로 돌아갔고 차가타이 칸국은 다시는 인도를 대규모로 침공하지 않았습니다. 델리 술탄국은 강력한 지역 강국으로 자리 잡았고 알라우딘 칼지는 인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술탄 중 한 명으로 기억되었습니다. 킬리는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역사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것은 몽골의 무적 신화를 깨뜨렸고 지형과 환경이 전술보다 중요할 수 있음을 증명했으며 준비된 방어가 공격적인 기동력을 이길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킬리 전투의 이야기입니다. 지형이 어떻게 역사를 바꿀 수 있는지, 보이지 않는 요소들이 어떻게 가장 강력한 군대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준비와 지혜가 어떻게 물리적 힘을 이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을 누르면 앞으로도 이런 깊이 있는 역사 이야기를 계속 만나볼 수 있습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채널을 후원하실 수 있고 새로운 영상을 다른 분들보다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킬리 전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형이 정말로 결정적인 요소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